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이 꺼졌는데요. 1층에 서 있던 차량과 또 쌓여있던 쓰레기가 불쏘시개가 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로 인해 소방관들이 진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있어 마스크 덕분에 독한 연기를 덜 마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강변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껑충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던 여야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앞세우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선거 후 하루 만에 호가만 2억에서 3억씩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주변 땅값을 자극하면 시장 전체로 옮겨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의 여파를 막으려면 주택 공급 방향에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광장을 옮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며 이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책을 수정하는 게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전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75%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 보고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효과는 어떤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9%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종자 중에서 확진자는 83명으로 접종자 10만 명당 발생률이 10.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1일 0시 기준 8,71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누적 115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신규 확진자 수, 이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10에서 50,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 짧아지겠고요.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월요일 아침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핫 이슈 먼저 짚어볼 텐데 안건우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죠. 지난 금요일 세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네.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 A씨의 여동생과 또 5시쯤 귀가한 A씨의 어머니 그리고 1시간 뒤에 귀가한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된 건 2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건 발생일은 2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저녁에 신고가 된 겁니다. 네. A씨의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세 모녀가 살해가 된 채 발견이 돼 있었고 네. 또 김태현이 경찰에 발견될 당시에 숨진 큰딸 옆에서 또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현의 타깃은 큰딸이었단 말이에요. 큰딸. 근데 왜 큰딸을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연인 관계였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아하. 김태현은 큰딸 A씨와 팀을 이뤄서 온라인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요. 네. 어느 순간 자신의 연락이 차단당하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웬일이야. 네. 근데 또 살해하기 전에 한동안 스토킹이 있었다고요. 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토킹을 한 이유가 나를 등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또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고 그들을 해할 마음으로 슈퍼에서 흉기를 사들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근데 김태현은 A씨 집을 대체 어떻게 찾은 걸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A씨가 모바일에 택배 상자가 나온 사진을 올렸나 봐요. 택배 상자에 있는 주소를 보고 집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배달원처럼 보이는 소품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떡해. 실제로 그 당일에 CCTV에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김태현이 세 모녀 아파트에 침입하기 35분 전 인근 PC방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네네.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손에 비닐봉지가 들려있죠. 네. 네, 배달 온 사람처럼 보이려고 준비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네. 메고 있던 또 가방이 있었어요. 네네. 가방에는 범행에 쓴 흉기와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범행 전후에 필요한 물품을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도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그 희한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행 전후도 그렇고 검거된 이후의 행동들. 아까 그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안건우 기자도 좀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저희가 궁금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세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정신 없으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저희가 그 보기에 그 노원구 세모녀 살해 그 현장에 이 범인이 그대로 있었다. 거기서 뭐 밥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그랬고 아유, 그 옆에 누워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글쎄, 이제 지금 사건 내용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범죄자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그
특성을 지녔는지는 지금 아마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아마 대검에서도 다시 심리평가를 하고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보도된 내용만 토대로 보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죄의식이나 뭐 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딱히 있는 사람도 아닌데 본인은 이제 연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주지 않는 부분에 그래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범죄 전력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분석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한 사이코패스라고만 단정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서 좀 기존의 이제 사이코패스과는 좀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난 6일에 프로파일러 면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그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프로파일러 면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찰청 소속으로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4사람 정도가 이제 이 면담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과정 중에 아마 사이코패스틱한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도 판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리평가 등 면담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태현이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던데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뭐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일반 범죄자로부터는 현저히 좀 벗어난 특징들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뭐 소년 전과부터 전과력이 꽤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이제 죄명은 성범죄는 아니지만 뭐 모욕죄나 이런 식으로 죄명은 형법상에 이제 죄명이 붙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성적인 욕설이라던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꽤 뭐 오래된 그 성향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무릎 탁 꿇고 미리 준비된 것 같은 얘기를 쫙 해내는데 네. 그 장면의 진정성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죄를 할 때는 네.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그 진정성 있는 느낌을 갖고 사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만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몸도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개는 숙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김태현이 한 행위를 보면 굉장히 당당하다 이런 느낌까지 심지어 맞아요. 받을 정도로 더군다나 무릎은 굳이 꿇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자 사실은 무릎을 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경찰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고 틀림없이 알려줬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마스크를 벗고 네. 카메라를 하나씩 응시하듯이 바라보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은 수치심, 보통 이제 남한테 창피한 짓을 하면 수치심을 느껴서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어떻게든 맞아요. 가리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 돼 있어야, 사회화가 돼 있어야 이제 정상인데 지금 이 사람이나 뭐 그 전에 디지털 성범죄로 이제 그 장기형을 받은 조주빈이나 네. 지금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징들은 좀 굉장히 의외고 이게 진정성 있는 뭐 죄의식이나 또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느냐? 뭐 그렇지 않다. 이게 답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네. 앞서 기자들 앞에서 막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들어보니까 그 범행 계획 또한 굉장히 치밀하게 세웠었다면서요. 일주일 전부터 와.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평소에 쓰지 않는 게임 아이디로 큰딸에게 접근을 해서 큰딸의 휴무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아유. 그리고 인터넷에 또 급소를 검색을 했다고. 아. 예,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작은 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걸 또 기다렸다가 굳이 또 범행을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뭐 김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네. 그 가운데 뭐 지인, 알았던 사이였던 분들이 또 한 얘기들이 또 있어요. 김태현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 점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참 성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PC방에서 현금이 자꾸 사라지는 걸 알게 되고 좀 실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네. 상당히 섬찟했다고 다혈질. 네. 네. 맞아요. 이 PC방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이 김태현이 화가 났을 때 뭔가 제대로 불만을 표출하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벽을 과격하게 쾅쾅 내리치는 그런 모습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계산을 좀 못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이 또래 아르바이트생들과 원활한 어떤 소통이나 어울리는 것을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창들의 제보도 이제 비슷한데 네. 이런 이제 그 연쇄 살인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뭐 흉악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평상시에도 순은진했고 근데 가끔 이렇게 눈이 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동창들도 말하기를 네. 이 본인에 대한 어떤 욕심이 지나치게 과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소유욕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의 가족이 이사하면서 버린 짐에는 이 김태현이 그 군대 있을 때 다른 부대원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물품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다고. 네. 그리고 이 김태현 성범죄 전력도 밝혀졌죠. 네,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김태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행적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음란 사이트 접속 기록이 발견이 됐고요. 또 과거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을 훔쳐본 혐의,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불쾌하게 전송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요. 특히 이 마지막 선고가 범행 2주 전에 벌어진 거였다고 하네요. 김태현이 지금 검찰로 넘어갔죠, 지난주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일반 살인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벌써 3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어머니와 동생까지 죽인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인 맞아요. 거예요. 네. 3건의 살인죄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5개의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살인죄도 양형이 다 달라요. 최고형인 4형부터 5년까지 다 다른데 네. 뭐 여러 가지 선찰 요소가 이 사건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최고의 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서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혐의를 기반으로 이 양형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혐의가 있을 때에는 제일 중한죄에 정한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제일 중한죄에 정해진 형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한 혐의는 살인죄라고 볼 수 있죠. 이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뭐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를 저지른 건데 지금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를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도 부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고형인 뭐 무기징역형 정도는 선고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개그맨 장동민 씨 사건이 들어와 있는. 네네. 오늘 첫 번째 핫 이슈는 지난해 연말에 한번 다뤘던 장동민 씨 집 테러 사건 그 후 이야기입니다. 네, 네.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어떤 괴한이 제 차에 또 돌을 던져서 차가 또 파손이 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당에까지도 돌이 날라오고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창문의 방충망과 유리도 금이 가고 방충망은 다 찢어지고 또 2층 베란다에도 돌을 던져서 돌이 이제 2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장동민 씨 자택에 테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일어났는데요. 수십 차례 돌을 던져서 장동민 씨 자택의 창문과 방충망 그리고 자동차까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니까 집 외벽도 지금 상처가 나 있고 발코니까지 돌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2층 발코니까지 돌을 던졌는데요. 만약에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돌을 맞았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 CCTV 사각지대에 숨어서 돌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범인을 잡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집안의 창문이 일단 모두 방음창이어서 실제로 범행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범인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CCTV를 설치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을 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행히 또 범인 잡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경찰이 범행에 쓰인 돌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 씨를 잡았습니다. 검거된 후에는 범행을 계속 A 씨가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장동민 씨가 도청과 해킹을 해서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근데 실토를 했습니다. 장동민 씨가 뭐 도청이나 해킹 같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죠? 전혀 하지 않았고 정말 말 그대로 네.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에휴. 황당한 주장. 네. A씨 재판 얼마 전에 있었다고. 네,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는데 네. A 씨에게는 특수재물손괴죄, 모욕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검찰은 이 사람에게 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아니 뭐 주택 외벽이나 차량이 훼손이 됐으니까 재물손괴죄는 맞을 것 같은데 모욕 혐의는 뭐죠? 이게 A 씨가 마을 주민들 여러 명이서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장동민 씨한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된 걸로 보이고 지금 이번 재판에서 A 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과거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다 이런 변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근데 아직 이게 형이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검찰이 이제 2년 6개월형을 구형을 비교적 좀 높게 구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종합해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럼 검찰에서 구형한 형이 이제 확정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형과 선고가 좀 혼동되신 분이 있는데 구형했다는 거 그대로 선고가 나온 것은 아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선고는 검찰에 보면 약간 낮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절반 정도 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핫 이슈 알아봤는데 너무나 끔찍한 살인 사건을 앞서 다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사연은 내 남자의 이겁니다. 내 남자의 이거. 내 남자의 내 남자의 여자. 내 남자의 여자. 그런 여자요. 그렇죠. 서른도시 노래고. 내 남자의 아닌가요? 뭘까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들? son 아들입니다. 내 남자. 사연으로 하기 전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나쁜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저는 늘 한결같이 잘해주고 뭐든 저랑 상의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앞두고 덜컥 애가 생겨서 저희는 식 올리기 전에 시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저애 누구야? 누구예요? 인철이? 이게 예인이 애인데, 밖에서 나가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갖고 내 호적에 올렸어? 아가씨, 아이구나. 근데 계속 자기 호적에 둘 거야? 아니, 예인이가 다 정리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동안만 우리가 키우면 돼. 근데 남도 아니고, 아가씨 아이라는데, 뭐, 그래야지 뭐. 역시 우리 아내가 마음씨가 참 고와. 옷 색깔도 예쁘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전 그렇게 1년 동안 정성껏 시누이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 뱃속에 제 아이도 태어났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영이 기저귀 좀 갈아줘. 지금 인철이랑 놀아주고 있잖아. 이따 갈게. 우쭈쭈쭈쭈. 애가 똥을 쌌는데 놀
그게 중요해? 아, 당신 재영이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인철이만 끼고서 들고. 아, 너무해, 진짜. 당신 자식은 이재영이라고, 이재용! 둘 다 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소중하다고? Wait a minute. 둘 다 내 새끼? 설마 인철이도 정말 자기 자식은 아니지? 아, 가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인철이 발가락이 자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발가락이 10개 닮은 것 같았어. 아니야. 원래 다들 10개잖아. 저기, 기절 갈자. 우리 재용이 기절 갈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남자. 그런데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예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러죠? 뭐지?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인철이도 아들이구나. 그런 것 같아. 막장 냄새가 났었어. 어떻게 된 이재용 다. 사건입니까? 이 발가락도 닮은 사연. 네. 그러니까 믿었던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까지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네. 어떤 얘기냐? 31살의 김모 씨는 2011년 남편 최모 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가족들과 남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의 집에는 가족 구성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가족 구성이 이상했다고요? 뭐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남편의 형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시부모 그리고 시누이 네. 그리고 3살 된 남자아이. 그러니까. 그럼 그 아이가 혹시가 역시나 김 씨 살짝 의심스러웠죠. 손이 시누이가 내 혼외자인데 동생 호적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는 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손이 시누이의 아이를 1년여간 성심껏 키웠어요. 그 사이에 자신의 아이도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결국은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의 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을 너무 닮아도 너무 닮아. 어떡해. 그래서 조금 이상한 데다가 남편이 조카를 너무 친아들처럼 대하니까 더 이상해서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조카는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장가 안 간 삼촌들은 첫 조카 진짜 예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니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겠네요. 바로 그 정황이 너무 의심스럽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결국은 진행했어요. 근데 검사 결과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들이었어요. 어떡해. 그 남편의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누이의 혼외자가 아니라 남편의 혼외자였던 남편의 건가요? 혼외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남편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외자도 남편 아니네. 최 씨가 아내와 동거를 시작할 때 전부인과의 이혼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러네요. 네. 이런 것도 사기 결혼의 일종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시누이와 그 시어머니가 연대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남편도 잘못했지만 이 남편의 가족들이 이 며느리한테 충분히 고지할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상견례 할 때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고지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위자료 판결 내렸습니다. 아니 정신적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 자체가 사기 결혼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아니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혼인 취소라는 거는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장기간 동거했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가 있었다든지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걸 고지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혼 소송 중이라고 얘기했어야 하네요. 그렇죠. 이혼 소송 중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맞아. 그럼요. 그게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혼인 취소가 된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 친자 검사 같은 것들 필요하면 네. 해서 뭐 친부모가 맞다고 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비까지도 친부모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정말 기막힌 사연이다 싶은데 이런 경우가 또 꽤 있다면서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클럽에 많이 가잖아요. 클럽에 가서 남녀들이 만나는데 어떤 젊은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임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남자가 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딱 했습니다. 네.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아이가 자기랑 닮지 않은 거예요. 이거 안 닮았으면 안 되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뭐요? 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고 낳은 아이인데 그 남성과는 이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이 남자한테 속이고 속이고 결혼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거 혼인 취소 사유가 됐어요. 그렇죠.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이제 위자료 지급하라. 남편이 승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연락이 끊긴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결혼하고 20일 만에 남편이 사라지면 되게 걱정되거든요. 근데 출장지에서 신고? 출장지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굉장히 황당하고 놀라운 곳에 남편이 있었어요. 출장지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돼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아니 구치소로 출장 간 것도 아니고 그래, 구치소로 출장 갔나? 출장을 가서 사고를 치셨나? 뭐지? 그 출장 가서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고 예전에 남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가슴 사진을 몰래 찍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인터넷에 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파혼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자기 사진 때문에. 그럼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을 방해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혼이 방해받고 깨진 전 여친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남편을 고소를 했고 남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내 남편이 성범죄자다.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다. 그럼 결혼 20일 된 세댁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댁은 완전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가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이건 사기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고 취소 소송인 이건 거죠? 취소 소송.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당연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혼인도 법적으로 보면은 양 당사자의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혼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전력도 앞서 나온 여러 가지 사유에 더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쉽게 결혼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범죄 전력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요. 사기 결혼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무효나 취소가 되면 혼인 기록이 안 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효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 있는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혼인을 했던 기록은 남을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혼인관계 증명서 샘플이에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또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기재가 돼요. 혼인했던 날짜, 배우자 정보,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까지도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근데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저렇게 기록이 남는 것 중에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신청을 통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황당하군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기록이 안 나는데 취소가 돼도 기록이 남는 거군요. 혼인했던 기록은 남을 수 있어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배우자한테 이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도 없고 특히 성범죄 전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은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결혼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좀 조회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정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부부간에는 믿음,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믿음. 이걸 속이고 결혼할. 자, 다음 사례 보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남편을. 자, 두 번째 사연은 며느리 요고한 시부모. 며느리 땡땡땡 시부모. 미워하는 시부모. 미워하는 마음씨. 며느리에게 재산 준 시부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답 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뭐야? 그렇지. 경찰인가? 막장 그럴까요? 릴레이네요. 자, 가봅시다. 며느리 역할은 장애인 MC가 하고요.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지옥엽 외동아들을 결혼시키던 날 전 결심했습니다. 딸 하나 더 얻은 셈 치고 며느리에게 잘 해주자고요. 그래야 내 아들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301호?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나 금방 갈게. 넌 누구랑 그렇게 낯간지럽게 통화를 하냐?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연락도 안 하시고 어쩐 일로. 내가 아들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냐? 어? 근데 위아래 내가 훑어보니까 옷이 좀 야하다. 치마도 좀 짧고 화장이 좀 진해. 너 마스카라 오늘 떡 졌다. 누가 보면 남자 생긴 줄 알겠다. 남자 있죠. 우리 남편 얼마나 멋진데요. 아유, 신혼 지난 지가 언젠데 탁살스럽게 내 남편 왔냐 수상하다 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쟤 뭐 잘못했다고 지금 수갑을 채우세요. 네 죄를 네가 모른다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응? 발뺌해도 소용없어. 엊그제 호텔 들어가는 거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 호텔 갔죠. 근데 제가 왜 호텔 간지 알고나 계세요? 이정수 저 인간이 바람 피는 자 잡으러 갔던 거였다고요. 당신 어머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해 얼른.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바람 폈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주 저 여시 같은 저 여시 같은 맞아. 우리 아들 말이 맞다. 그래.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넌 이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걱정 마. 알았어? 며느리는 절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바람핀 며느리 좀 잡은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게 뭐부터야? 누가 바람 피운 거야? 누가 잘못이야?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입니까? 저는 사연 속 시부모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연 속 시부모가 네. 전직 공무원 또 사회복지사라고 하네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거주 중인 아들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아내와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혼 9개월 차 한참 달달하게 지낼 줄 알았던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가 갑자기 이혼 얘기 나오면 충격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는 하루 이틀 잠을 이루질 못했죠. 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죠. 의심을 했구나. 네. 그럼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는 정황이 있는 건가요? 증거가 있어? 지레 짐작이었습니다. 짐작. 네. 부부는 며느리 D 씨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요. 네. 이 부부가 함께 며느리와 점심을 먹은 후에 밥을 먹은 후에 네. 할 말이 있다면서 인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뭔가 불렀다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며느리 D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시부모를 따라서 집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변을 당한 겁니다. 네? 시어머니 B 씨가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걸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수갑을 채우고 머리채를 잡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조근조근 물어봐야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이러면 되게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그렇죠. 소리도 아니고 다짜고짜 윽박을 지르면서 실토하라는 것도 참 황당했는데요. 며느리가 당연히 부인을 했겠죠.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니까.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부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의 뺨을 7차례나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당연히 맞으니까 또 도망가려고 하고 머리채를 또 잡고 이렇게 분변을. 이거는 완전 영화 스릴러 한 편이지.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 폭행에다가 감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뭐 영화 올감이에요. 네. 그 며느리가 당연히 도망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가 수갑까지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이건 뭐 완전히. 예? 아니 근데 그 수갑을 어디서 났대요? 그러게. 일단 이 부부가 사용한 수갑이 경기도 김포시의 헌옷 수거장에서 죽은 거였어요. 네, 인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분실한 거였는데 아이고. 이 부부가 또 치밀하게 이 계획을 했어요. 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말을 녹음을 했고요. 또 아무리 추궁을 해도 며느리가 불륜을 부인하니까 부부가 결국 이제 사돈댁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면서 나갔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게 자식들 간의 그런 부부 이혼 문제를 부모가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며느리는 집에 딱 가둬놓고 그 시부모님이 사돈댁으로 간 거예요? 네. 부부가 이런 걸로 이렇게 부창부수하면 안 되는데 네. 정말 둘이 손뼉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단판을 짓겠다면서 나갔어요. 며느리한테 1시간 반 뒤에 돌아오니까 너 여기 있어라. 도망가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집을 비우기 위해서 나가자 탈출을 감행을 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시아버지 A씨와 시어머니 B씨 공동상해 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혼 사유는 뭐였어요? 이 부부의 이혼 사유가 진짜로 뭐 저 외도 뭐 이런 거예요? 불륜 이런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며느리 D 씨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D 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 좀 다른 데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가정 폭력 때문에.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냥 피해자였고. 네. 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시부모가 와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아유. 아우 너무 행사 주간이 폭력 행사 주간이야. 너무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 처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시아버지한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네. 시어머니한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부부의 형량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범행의 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양형 요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모든 범행의 주도를 시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마구 폭행하면서 추궁을 할 때 이 시아버지는 이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 며느리의 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다르게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요 그렇게 형량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 부부의 어떤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며느리를 때려놓고 오히려 며느리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재판부가 지나친 모성애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지적을 했는데요. 요즘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저 헬리콥터맘. 예전에는 맞아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뭐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식 주변에서 막 계속 맹세하면서 자식을 감시하는 헬리콥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헬리콥터맘 아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고부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녀도 있고 신혼집에 잘 살고 있는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정답. 네. 고부 갈등. 이 남편이 이 외동아들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각별해요. 그래서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비밀번호를 알려다오. 형한 비밀번호를. 예, 그렇게 이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요런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토론도 해봤거든요. 과연 아들 집에 딸 집에 그러게. 현관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시어머니를 하더라도 또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럼요. 정중하게 시어머니한테 그럼. 거절을 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꺼이꺼이 오시면서 이제 아들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아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남편이 이때 어머니 편만 들고 오히려 아내를 타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너무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네. 압박하고 부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자식이 꾸렸으면 네. 놔줘야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는 지들 몫인 거죠. 맞아요. 예. 가끔 너무 지지고 볶으면 툭툭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번에 생활 속 궁금한 법률을 슬기롭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요즘 봄을 만끽하느라 산으로 들러 참 많이들 가시는데 이때 우리 주부들 눈에 딱 포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봄나물. 그렇죠. 오늘 주제가 봄나물이에요. 자,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땅 주인 역할은 땅에서 좋겠다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 집 근처 산에 오르는 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산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보자 싶어서 반대쪽 길로 내려왔죠. 어머나, 영감, 저거 봐요, 저거 두릅 아닌가? 그러네. 아이고, 봄이구만, 봄이야. 두릅이 났어. 그 예인 엄마, 저게 당뇨에 그렇게 좋아하네. 사포닌 뭐 그런 게 들어있대. 연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 저 두릅 캐 갑시다. 응? 당신 당뇨로 고생하는데 내 저걸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숙회로 만들면 얼마나 야, 이거 소주에 딱 하면 아유, 소주는 아니야. 몸이 아픈데. 그렇지. 아유,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구만. 그래. 그 봄나물 나 캐 꼭 갑시다. 그래요. 처음 가는 길에 만난 봄나물, 저희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신나게 두릅을 캤습니다. 그런데 도둑 잡아라! 도둑 잡어! 저 두릅 도둑놈들! 아이고, 아니, 지금 우리한테 전 양반이 도둑이라 한 거야? 그래요? 이 사람들아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겨? 봄 몰라 두릅 캤지. 두릅 캔 게 뭔 잘못이요? 잘못했지? 이 두릅이 당신들 거야? 이 당신들 거냐고? 이거 당장 못 내놔 이거? 참 이 양반 야박하시네. 아니 그쪽이 씨를 뿌렸어, 물 한 번을 줬어. 그게 알아서 자란 봄나물 좀 캤거늘었소니. 그렇소. 도둑이라고? 여기 봐 여기 사유지예요.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건 다 내 거지. 내 땅이니까. 당연히 두릅도 내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두릅 놓고 나가. 뭐야, 그럼 저 개구리도 당신 거요? 그러니까 내 거지. 저 달팽이도 자기 거야? 내 거지. 내 살다 두릅 좀 캤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니. 요즘 사람들 양심이 이 쪼잔한 땅 주인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두릅 좀 캔 거 이거 죄인가요? 이게 봄이면 다니면서 맞아, 이런 거 많아요. 냉이, 그쵸. 쑥, 봄나물 뜯고 이런 재미도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데서 뜯다가 이제 봉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연인데요. 동네 주민 A씨와 B씨는 함께 나무를 캐러 집을 나섰습니다. 흥덕구의 한 들판에서 나무를 캤는데요. 근처에 파릇파릇한 이 두릅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를 캐기 시작한 진짜 겁니다. 이 4월 두릅이 제철이거든요. 보약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향도 독특하고 그걸 진짜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탁 찍어 먹으면 아우 맛있지. 맛있게. 진짜 그거는 캐야 돼. 두릅은 캐야 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기름 살짝 해서 정말 저도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 사람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신선한 두릅을 맛보고 싶어서 과도를 써서 두릅을 캐기 시작했어요. 한 50개, 50개쯤 두릅 새순을 많이 채취했을 캤네. 때 누가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바로 땅 주인 D씨였습니다. 그 두릅이 그 남의 밭에서 자라고 있던 거군요. 네, D씨의 밭이었어요. 거기서 자란 두릅이었습니다. D씨의 호통에 놀란 A씨와 B씨 1톤 트럭을 타고 두릅을 챙기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 두릅 챙기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을까요? 네, 두 사람은 잡혔나요 결국? 또 이런 사람들이 멀리도 못 가요.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서 약 4km 정도가 달아난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경찰에게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역정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시가 4만 원 상당의 두릅 53개를 훔친 혐의로 A씨와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니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쑥이며 몸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캐다 보면 그게 왜 위험하냐면 캐다 보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산이면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캐다 보면 많은 데가 있는데 사유지라고 써 있는데 또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캐다가 처벌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봄에 요 계절에 이런 사건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지금 한창 철이잖아요. 이렇게 산에 가면서 들에 또 이런 거 캐려고 약초나 산나물 캐려고 바구니 준비하고 칼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캐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남의 이렇게 밭이나 산에 요 재미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이렇게 산나물을 캐시다 보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인 있는 밭에 가서 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 채취범으로 몰려서 처벌받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주에서는 40대 여성 2명이 이제 밭에서 나무를 캐는데 옆에 배추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도 되나 보다. 가져가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뭐 자연이 나오는 방송 보면은 막 산에 가서 뭐 이것저것 따고 막 산삼도 캐고 하잖아요. 사실 동의 없으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그게 국유지건 사유지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건 다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유림이나 아니면 공유림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림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왠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좀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산나물, 약초 같은 거 채취하시는 분들 계신데 산림자원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관련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함부로 공유림을 포함한 산림에 들어가서 산나물 같은 거, 임산물들 채취하시는 분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산림청에서는 지금 한창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4월이나 5월 사이에 이런 무단 입산이라든가 함부로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면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수상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채취를 하게 되면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그러면 고의성, 계획성이 인정이 돼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산에들 많이 다니시는데 아무거나 막 채취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됩니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월 말에 대전 우암사적에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을 보면 이 사고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함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 차가 잘 가고 있어요. 그 앞에 살짝 커브길이죠. 자,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는데. 근데 갑자기 무너져요. 이거 영화인가요? 뭐 무너졌어? 네.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버스 한 대 지나가고 승용차 한 대 지나가는데 뒤차 보세요. 뒤차가 바로 돌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적이 무너져 버리죠. 아니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정문이가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 나는 저게 예전에 그 남산에 무슨 외인 아파트였나 그거 무너지듯이. 진짜. 이야. 정말 무섭게 웬일이에요? 무너지잖아요. 이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조작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봤던 영상인데 한 번 더 볼게요. 다른 관점에서. 자, 동승자가 여기서 내리겠다고 해서 잠깐 차를 멈춥니다. 동승자가 내린 후에 하고 사고가 납니다. 자, 후방 영상 지난주처럼 한 번 더 볼게요. 동승자가 내립니다. 여기서 내리는데 갑자기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박아버려요. 자, 거리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걸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접촉사고가 결국 났죠. 이 운전자가 운전 조작 미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그때 고령 운전자였죠. 뒤차 운전자가 고령이었고 핸들 조작을 잘 못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은 제보자가 고령 운전자분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조심하라고 해서 특별히 제보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터널을 나온 차량이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쉬고 있어요. 잘 쉬고 있고 주변 차들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 이제 출발할 때가 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잠깐만, 뒤로 움직여요. 뒤로 가요? 어떡해. 아유. 차가 그러셨구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볼게요. 네. 자, 뒤로 가다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죠. 그리고 뒤에서 뒤따라오던 차량 아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니 근데 천천히 움직이던 차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면 급발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통 우리가 아는 급발진은 전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후진이었습니다. 후진이죠. 네. 게다가 차량이 똑바로 갔어야 하는데 차량 영상을 보면 차가 삐뚤게 한쪽으로 휘어서 가요. 네. 이게 차량 운전자분이 80대 고령이었고요. 검경의 조사를 거쳤더니 차에 후진 기어가 넣어져 있었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당황을 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버려요. 더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 결국 돌아가셨고요. 공승자인 아내분은 크게 다쳤다.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반응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했을 때 하고 딱 대처하는데 이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죠. 네. 요즘 같이 농사 시작되는 그 봄날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대요. 지난주에도 충북 청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논길 달리던 경차가 2m 아래 논으로 떨어져서 전복이 됐어요. 이 차 운전자가 80세 어르신이었대요. 저거네. 네. 그래요. 아이고 다 그래서 막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75세 어르신 운전하는 차가 식당으로 돌진을 해가지고요. 근데 아이고. 이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이제 가속 페달 계속 밟으셔가지고 어떡해. 속도 계속 사고가 이제 커진 건데 대처 능력이 떨어지신 이제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사고죠. 네. 네, 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나 뭐 사상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경우에는 뭐 시력이라든지 뭐 청력 이런 게 다들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이러면 클락션을 뒤에 막 울려도 그 잘 듣지는 못하, 인지를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빠른 이 대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노인분들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받으셔서 굳이 운전하고 다니시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로 좀 안전하게 다니시라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참 이런 사고 사례를 보면 아찔한 게 예전에 제가 초년병 사회부 있을 때 그 홍제동에 한 그 휴대전화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아주 대리점이 그냥 폭삭 무너졌던 사례가 있어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 차량이 중형 승용차가 그 홍제동에 있는 그 휴대전화 매장을 들이받은 사고거든요. 결국 그것도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 착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돌진한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거 잘못 쓰면 완전히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내 안전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 없으면 운전대를 놔야 되는데 사실은 운전하다가 대중교통 몇십 년 동안 이용하지 않던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참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그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서울 시내 경찰서 많잖아요. 네. 네, 31개 경찰서에서 다 받고 있고요. 또 면허시험장에서도 받습니다. 4개 면허시험장이 있으니까요. 그걸 꼭 확인하셔서 고령 운전자들 만약 불안하시다면은 반드시 이곳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꼭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숙지사항이 있다면서요? 생계를 위해서 꼭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5년마다 받는 적성 검사를 2020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 3년마다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적성 검사를 자주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또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런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들으시고 평소에 안전운전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당신이 나 건강해, 나 아주 멀쩡해 하시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거리 운전하시게 되면 그 전날 충분히 주무시거나 아니면 네. 운전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의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니까 네. 스스로 판단하셔서 아니면 주변에서 만류를 좀 하셔서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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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판교 제1, 제2 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110만 제곱미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게임 콘텐츠 특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 게임 콘텐츠 분야 기업은 해외 전문 인력 유치 시 사증 발급 절차 완화와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등 각종 규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경제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특구를 조성해 명실공히 게임 콘텐츠 메카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 불확실성 시대의 취업과 창업 등 고민이 크죠. 경기도 고양시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취업과 창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독서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다른 방에선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에 한창입니다. 고양시에 마련된 청취다방을 찾은 청년들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청취다방은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일자리 카페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창업과 관련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사진 촬영, 면접 의상 대여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가나 쿠킹 클래스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지원됩니다.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소상공인 카페 23곳에서도 취업 특강과 공간 대관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고양시 거주자와 관내 직장인, 고양시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뭐 면접 사진 찍는다 이러면 좀 뭔가 부담이 살짝 되긴 하거든요. 또 무료로 저희는 고양시 시민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9,000명 이상이 방문하는가 하면 44명이 이곳에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린 데 이어 2023년까지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직업교육시설을 마련해 고양시를 청년 희망지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는 청년들이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자금, 창업, 공간들을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어제가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 좀 피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월요일 근데 피곤한데 오늘 또 비가 와서 네. 하늘 표정도 흐리고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고요. 교통안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